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성철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멀리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30분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식사들을 하셔야 되니까 압축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로리다 탐파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몰랜도 마이애미 쪽은 왔었는데 템파는 와보지 않았었는데 여기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가 너무 정말 천국 같습니다. 그 샹그릴라라고 중국의 인난성에 있는 그 영원히 늙지 않는 이상향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저기 노웅욱 전 회장님 뵈니까 영원히 늙지 않으셔 청년이시라 여기가 진짜 샹그릴라 같습니다. 샹그릴라는 이 해발 3,500m 고지가 돼가지고 저는 거기 갔을 때 고산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샹그릴라보다 더 좋은 유토피아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리 잡고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평화통일운동도 하시고 또 20기 이 평통 상임 평통위원으로 원축되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평화인데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강조하고 평화를 장착시킨 다음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무엇일까요? 평화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역설적이지만 그런 깨끗한 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평화를 생각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바로 맞추셨는데요.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평화를 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있는 것을 제일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거의 50% 정도. 그 얘기는 우리가 평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평화를 바라지만 우리가 어떤 평화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무엇일까? 여기 클리오라 비치에서 모히또 한잔 하면 평화를 아마 드리겠죠. 아마 그 배우 이병헌 같으면 뭐라고 그랬죠? 모히또에서 클리오로 한잔 하자. 그러면 진정한 평화를 아마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대충 나누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평화를 제가 소극적인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것은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평화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의 바람이겠죠. 특히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고 또 전쟁의 위험 속에 계속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평화를 생각하면 전쟁을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바탕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집에서도 보통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주고받다가 그냥 무심코 한마디 했는데 그게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평소에 계속 쌓여가지고 있다가 그런 불만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잘 잡게 하려면 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신, 또 오해, 차별 이런 것들을 없애야 진정한 평화가 잘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평화를 한문으로 보면요, 평평할 평자에다가 화자를 쓰잖아요. 이 화는 벼화자에다가 입구자를 쓴 겁니다. 화를. 그러니까 평화를 어떻게 하면 오느냐? 쌀을 입에다가 골고루 넣어주면 평화가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먹을 때는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진정을 찾게 하려면 골고루 입에다가 뭘 넣어주면 그때 진짜 평화가 옵니다. 그 예전에 동막골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기간에 강원도 산골에서 일어난 그런 그 가상적인 영화였는데 거기서 그 촌장이 한 분 나오는데 그 촌장한테 물어봐요. 마을 사람들이 지금 우리 라임이 협의해가지고 촌장님 말을 잘 듣고 알아서 잘하고 하게 돼요. 아니, 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십니까? 촌장이 거기서 그러죠. 잘 매겨야 돼. 촌장님은 잘 매기기만 하면 알아서 다 촌장님 말을 잘 듣고 다 알아서 잘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에만 방점을 주었는데 그러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평화라는 것은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교류협력하고 인도적인 그런 협력도 하고 또 자유왕래를 해서 불신과 오해를 없애고 이 격차를 없애게 함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 일상의 평화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그런 자그마한 커피 한 잔, 또 친구와 나누는 그 맥주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대립돼 있고 군사적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의 평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살림의 병충해는 휴전선을 넘나들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최근 몇 년 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휴전선을 넘나들고 멧돼지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 임진강과 한강이 같이 만나기 때문에 공유 하천의 이런 홍수를 관리하는 문제, 또 지금 코로나에 대한 공동의 방역 문제 등은 이념과 이 체제 문제, 핵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그런 일상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평화가 밥 먹여주냐. 그런데 평화가 밥을 먹여줍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평화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가 곧 경제다. 한국이 요즘 지금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고 또 지금 문화적인 그런 잠재력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잠재력이 이 분단과 군사적인 그런 불안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데 이 평화가 정착되면 바로 그런 분단의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평화의 자산이 바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BTS가 세계를 다 휩쓸고 오징어 게임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달고나 다 박수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평화를 정착시키게 되면 굉장한 문화적 자산이고 정치적인 자산이고 그 자산이 곧 밥이고 경제라는 거죠. 그 짐 로저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투자 그 귀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몇 년 전부터 이 한반도의 평화는 오란자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성장 잠재력이 있으면서 투자할 만한 그런 미개척심은 한반도가 유일하다. 그래서 만약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고 통일이 되면 19세기에 서부에서의 올드러시가 미국의 그런 경제적인 점핑을 갖다가 이끌었듯이 한반도야말로 이 세계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평화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프로젝트인 무슨 그
금강산 금강이라든지 또 개성 공단 사업 이런 거 말고도 각 분야에서 이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아이템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우리 장익근 회장님 어제 말씀드리니까 에너지 재생산, 폐기물 처리하는데 사업을 이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요즘 그 제재 때문에 특히 자원이 잘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재자원화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자원화는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폐기 재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 재활용 이것을 위해서 이 자체 기술력을 개발하고 그걸 향상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노동신문하고 담화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좀 이 화해 분위기가 되면 장 회장님 같은 분이 가셔가지고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최근 유엔에서 지금 최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도 지금 이 시기 평통의 목표가 이 지속 가능한 그런 계속적인 한반도 평화 실현인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rowth (SDG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 국가별로 거기에 17개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국가별 자발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다른 국제협력에는 굉장히 소극적인데 이 SDG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럼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몇 달 전에도 북한에서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들이 농업, 기후변화 문제, 식수 문제, 또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서는 통계 자료를 전부 제출하고 어떤 분야에 자기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지원해달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물꼬가 터지면 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에너지 분야, 또 농업 신기술 문제, 그린 뉴딜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남측, 북측, 그 지역, 그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그냥 이렇게 공중에 지금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평화가 밥을 먹여준다. 평화가 경제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이 결렬되긴 했지만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동영상을 하나 김정은 위원장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이 해변의 리조트를 어떻게 하면 개발하면 되는지,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면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담은 동영상을 줬습니다. 이게 지금 와라라고의 트럼프 대통령이 잘 지내고 있겠죠. 엄청난 와라라고의 리조트하고 세계 곳곳에 그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원산의 명사심이 굉장히 아주 효과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산의 명사심리, 저도 거기 못 가봤는데 그곳을 휴양지로 개발하려고 거기에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후에 가장 많은 리조트를 건설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제재 또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지금 가지 않아서 텅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평안남도의 양덕 온천이라는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규모로 그 종합 리조트로 건설해서 온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쉬기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모든 자원을 거기다 집중해서 해놨는데 그 전에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그것도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폐쇄돼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와싱턴 스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와싱턴 스키장. 저희 2018년 평창 올림픽 할 때 우리 공동
스키 선수들이 남북의 공동 스키 선수들이 구성돼서 남측 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전지훈련을 하고 그랬었죠. 거기에 좀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규모는 굉장히 크게 평창보다 상당히 큰 그런 스키장을 거기에 건설해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특히 제재로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관광은 제재에 저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17년, 18년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북한 관광객들이 이제 개별 관광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었고 그걸 기대를 해서 관광 단지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2019년부터 이게 금강산 관광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단체로 안 가고 개별적으로 관광을 신청해서 중국으로 두개서 가는 걸 이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멈추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화 경제, 평화가 밥을 가지고 오는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평화를 어떻게 하면 만드냐?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평화를 만드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군사적인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군사력에 대해서 방위력을 계속 증강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남북한이 70년 동안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 억지력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비 경쟁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철창을 아무리 높이고 무기를 갖다 놓고 미국이 지금 총기 자유 소지한다는 총을 갖다 놓고 기관총을 갖다 놔도 불안해. 상대방도 더 그렇게 철장을 높게 쌓아서 이건 이 군비 경쟁이라는 것이 안보 딜레마를 가져온다는 거죠. 아무리 무기를 쌓아도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 공안적인 군비 경쟁을 하자라고 협상하게 되는 거죠. 미소가 이제 냉전 시대에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 남북한이 최근 이런 군비 경쟁이 신형 무기 개발로 들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크지만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평화 공존의 메커니즘, 틀을 만드는 겁니다. 틀을. 우리 군축도 어느 정도에서 하고 다 무기를 폐기할 수는 없지만 서로 이 정도까지만 안전선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그리고 서로 체제를 인정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공존해서 살자라는 거죠. 동서독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72년에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해서 우리 이제 체제 경쟁은 일단 접어두고 서로 국가로 인정해가면서 물론 민족 내부 문제이긴 하지만 인정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또 외교적인 틀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평화 공존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평화 공존의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 냉전이 다 끝났지만 아직도 지금 냉전의 잔재가 한반도에는 계속 잘 잡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해서 계속 북한이 불만하는 것이 왜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나를 봐달라. 국가로 인정해주고 적대시하는 정책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지금 북미 간에 국교 정상화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일본 간에도 지금 외교적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존 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남과 북이 우선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남북에 대해서 이 주변 국가들이 다시 교차 승인하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큰 틀의 방법이겠고요. 세 번째는 평화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우리 지금까지 평화라는 건 전쟁만 안 하면 평화가 되겠지 어떻게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평화를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 방지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 메이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피스 빌딩, 건물을 짓듯이 평화의 이런 노력들도 하나하나 쌓아가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겠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평화가 무엇인가, 한반도 평화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것도 골치 아픈데 여기다 또 아무튼 누가 그랬는지 저도 아마 일조를 좀 했을 거예요. 좀 밋밋해서 한반도 평화 과정이라고 하면 뭔가 또 좀 멋있지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좀 하자.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하자고 합니다.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뭘까? 이건 좀 더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크게 보면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 세 가지의 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핵화의 트랙입니다. 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마련하기가 힘들겠죠. 지금 북미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게 결렬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뭔가 좀 잘 해본다고 하는데 이게 뭐 뾰족한 그런 해결책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서울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하고 회담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하노이에서 결렬이 됐을 때 그때 일괄 타결을 하려고 했던 그런 미국의 일괄 타결 방식, 그리고 북한에서 요구했었던 이 단계적인 비핵화를 하면서 제재를 핵심적인 걸 좀 해제해달라, 그리고 연락상을 해서 하자, 이런 몇 가지 안들이 결렬된 후에 구체적으로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다시 재개시킬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 한국이 다시금 중재자적인 역할, 촉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 체제를 만드는 평화 체제 프로세스가 두 번째 트랙입니다. 우리가 정전 협정을 체결한 지 지금 거의 7년, 8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넘어가게 하려는 것.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종전 선언을 통해서 먼저 물꼬를 좀 터보자 하는 것이 지금 종전 선언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 평화 체제 문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지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이. 특히 2005년의 그 일자 회담 이후로 북한은 핵 문제라는 것은 이 미국이 자기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력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핵화를 하려면, 그리고 핵을 내려놓으려면 평화협정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고, 그게 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협상하는 거하고 어느 시점에서 이 평화협정을 맺는 문제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이 남북 협력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2000년대에 그 당시 정상회담들을 통해서 아주 남북 교류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아까도 그 어느 분이 저한테 북한을 갔다 왔다고 물으셨는데 저도 북한 아주 여러 번 갔습니다. 평양도 한 3번 갔었고, 그 외 다른 지역, 또 금강산은 한 15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핵 문제하고 그 10년 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 제재로 인해서 남북 간의 이 교류협력의 공간이 극도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이 제재의 범위를 넓혀야 되겠지만, 일단 남북한이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보건 협력 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힘든 것이 몇 년 전에 인플루엔자가 이제 확산되었을 때 타미플루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타미플루를 이 개성을 통해서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게 그 제재에 걸렸어요. 그 약품은 가능했는데 그걸 트럭에다가 싣고 가려고 하니까 트럭이 제재의 금지 품목이어서 결국 타미플루를 제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타미플루를 트럭으로 줄 수 없다면 집에 지고 가지. 배낭이라도 가지고 가서 건네줬으면 될 걸 왜 그걸 트럭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관광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인 관광은 제재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경을 닫고 있어서 그러한 인도 협력 또 관광 또 방역 보건 협력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금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재를 그렇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남북 교류 협력의 영역이 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그 대안을 유행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몇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실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북한의 수출품 중에서 지금 북한은 전면 수출이 안 되거든요. 무연탄, 수산업, 광물 이게 수출이 안 되니까 사실상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통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무연탄, 또 수산물, 또 섬유 제품들은 수출 쿼터를 좀 풀어주자. 그리고 북한이 지금 석유 원유하고 정제유를 쿼터를 한 40%까지 다운시켜놨어요 매년. 그래서 이걸 조금 풀어주자라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서훈 국장하고 설리번 국가안보 장관의 그 대화 테이블에도 그런 아이템들이 좀 올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이걸 좀 풀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서 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런 건데 저희가 2017년 당시 북한 핵실험을 2차 핵실험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북미 간에 아주 말싸움이 말폭탄들이 서로 험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그 미니 로켓맨이라고 하고 식 퍼피라고 하고 또 이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도탄 저도 그 단어를 처음 찾아봤는데 무슨 늑다리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단어를 또 북한에 찾아내가지고 그걸 쓰고 그랬다가 2018년에 평창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평화의 봄을 맞이했었습니다. 여러분 최진이라고 그 가수 아시죠? 사랑의 미로라는 유명한 최진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북한에 가서 3번 공연을 했다고 그래요. 2018년에 그 정상회담 후에 북한에 간 이유는 우리 김정일 위원장이 사랑의 미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주 애창곡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장군님 좋아하시는데 나도 따라 불러야지. 전부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3번째 2018년에 갔을 때 관객들이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자유롭게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한화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통일이 손금 다가왔나 보다 이렇게 약간 들떴었는데 다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그 아침마당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우연히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연이어서 계속 대화가 문이 열려 있고 모든 문제들이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계적인 비핵화, 또 제재 완화와 또 한미 간의 그런 연합 군사훈련 문제 이런 것들을 에 대한 구체적인 좀 청사진을 내놔라. 그리고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 채널 등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새로운 그런 대북 정책을 북한에 설명을 한 걸로 그렇게 짐작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 정도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2018년에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죠. 4월달에 판문점에서 5월달에 아주 실무 정상회담 갑작스럽게 9월달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디움에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고 거기서 이제 한반도는 핵이 없는 세상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주민들이 열렬히 환호를 했는데 그 후로 지금 잘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9월달에 그때 정상회담 때 9.19 남북 군사 합의서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완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합의했고 그 중에 선행적인 조치들이 이행된 것들이 있고 후속 조치들을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비무장지대 내에 있던 시범적인 그 GP 11개 철수하는 거 그건 했고요. 저도 거기서 들어가서 봤는데 11개씩 남측 북측에서 철거하고 하나씩 남겨놨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 남은 하나에 들어가 봤는데 콘크리트로 된 벙커하고 이제 막사하고 초소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콘크리트 뭐 총탄 자국도 있고 아주 낡은 그런 이제 GP 11개를 철거했고 이제 그 철원에 있는 철의 삼각지대라고 6.25 때 그 희생이 많았던 그곳에서 공동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공동으로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에 그 유엔군 그리고 우리 남측 군인 그리고 북측 군인들이 이제 공동 경비를 하는데 원래 거기서 무기를 소지하지 않기로 돼 있었는데 그 70년대 그 도끼 그 미르나무 사건 때문에 무기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원위치로 시켜서 무장 해제하는 문제를 하게 군사분계선 일대 육상에서 그리고 서해에서 동해에서 이 그 군사적인 그런 행동을 제약하고 정찰을 중단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강 하구인데 한강 하구는 정전협정에 의하면은 유엔사 관할 구역이 아니고 거기서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강 하구는. 그래서 한강 하구는 군사 분계선이 그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합의만 하면 공동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로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서해로 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도 됩니다. 그래서 2018년 가을에 공동으로 그 탐사를 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측으로 군인하고 전문가들이 가서 한강 하구 지역을 전부 수심하고 지형을 탐사해서 해저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북측액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있는데 이런 성과들 이후에 지금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잘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다시금 주목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2018년에 이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그 내용들을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 이게 해는 자꾸 뉘엿뉘엿지는데 갈 길은 아직도 멀고 해도 고프고 그래서 이 횃불을 뭔가 들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시키는 데에 마지막 활약을 거기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은 뭐냐 도대체? 이건 2006년에 부시 대통령이 저기 달라스의 그 부시 라이브러리에 제가 들었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처음 제안했던 겁니다. 이 평화협정을 바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누가 서명해야 되느냐, 그 평화협정 문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또 군사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복잡하니 6.25 전쟁은 이제 끝났다. 지금은 휴전 상태잖아요. 잠깐 휴전이 아니고 전쟁이 엔딩 디클레레이션 엔딩 오브 코리안 워를 선언하고 그것으로부터 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게 잘 안 돼서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건이 들어갔고요. 또 판문점 선언에서 3장, 4장, 4장이 이제 중국이 들어간 거죠.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다시 지금 미국이 좀 유보적인 태도를 또 보이고 그래서 잠잠해졌던 것을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만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를 해서 다시 이 문제가 중요한 지금 화두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쟁을 통상적으로 하면 평화협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대개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의 경우 전쟁이 끝나면 누가 잘못했느냐 그리고 배상은 어떻게 할래? 포로는 어떻게 할래? 국경선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평화의 경우 70년대 그리고 북 아일랜드 내전의 경우 이게 너무 복잡하고 길어져서 몇 단계를 거쳐서 그래주얼리 이 평화 협정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문제도 기간은 오래돼서 70년이 가까워오는데 문제 해결의 기미는 잘 보이지 않고 또 관련자들도 이게 많아가지고 3자가 해야 되느냐 4자가 해야 되느냐 누가 누구를 보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우니 종전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그 입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 종전선언의 중요한 그런 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종전선언이 되면 안보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사태와 같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또 우려를 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은 political declaration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반하는 부사적 조치가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 다음 이제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도 여러 번 발표했지만 이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주한미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6.25 전쟁의 관련자들끼리 전쟁을 끝난다는 선언이고 한미동맹은 한미 간의 맺은 양자 간의 동맹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미동맹은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포괄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워싱턴에서 있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군사 동맹이 아니고 경제 동맹이고 가치 동맹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위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그런 문제, 또 방역 보건의 문제, 기후 변화 등의 문제까지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그런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종전선언하고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유엔사가 아직 존재하고 있죠. 유엔사는 유엔 결의안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고 아직도 이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법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얼리스틱
리걸 주리스딕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엔사가 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 체제를 관리할 역할을 계속 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의 국방력은 지금 군사력이 거의 세계 6위 수준입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합치면 몇 개, 한 5위, 미일 중도 몇 개 빼고는 그 위에 버금가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군사력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 한국의 군사력이 거의 6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력의 수준이라는 것이 베트남 사태나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 공동 외교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셨고 여기 총영사님도 계시지만 이 공동 외교라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해졌습니다. 퍼블릭 디플로마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옛날에는 외교는 외교관들만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사의 명칭은 특명 정권 대사죠. 특명을 공국으로부터 받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받은 대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권한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은 글로벌 모든 문제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외교관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인들이 단체가 이런 외교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교의 대상이 옛날에는 외교관들과 만나가지고 편향을 해도 됐지만 지금은 거기에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이 대상 타겟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언론, 단체, 또 일반 시민들, 특히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데서는 의회가 굉장히 외교의 중요한 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를 하는 주체도 다양해지고 그 대상도 다양해지고 그것을 공공외교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공공외교를 중요한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또 공공외교 대사도 별도로 지금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문화외교가 있고 그다음에 지식 전달, 지식외교가 있고 정책에 대한 외교가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경제, 사회, 보건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외교를 공공을 대상으로 공공이 하는 것, 그것을 평화 공공 외교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평화 공공 외교를 잘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입니다. 제가 외교부 해외 공간들이 다 있지만 하시는 업무들이 또 많으니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야말로 전 세계의 협의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거주국에 계시고 있는 동포와 또 거주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각종 그 나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거대한 글로벌 그런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공공 외교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이고 그 중에 해외 협의회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느 때보다도 이런 평화 공공 외교가 우리 자문위원님들의 중요한 활동 영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평통에서는 이 평화 공공 외교를 위해서 종전선언에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요. 이런 국내적으로 한반도 종전 캠페인을 위해서 각종 단체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특히 공공외교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지금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데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협의회에서 최남철 미주협의회 부회장께서 달라스하고 휴스턴에 같이 오셨었는데 이 미국의 연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 법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데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는 바로 53명의
그 연방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 법안에 이제 서명을 했었는데 회기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새로 구성되면서 지금 브래드 셔먼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2명의 연방 의원이 지금 서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힘을 보태서 하원에서 그 외교위원회에서 일단 통과시키고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상원까지 통과시키게 하는 것 거기에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 협의회에서도 연방부 의원들 한 171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지지안을 지금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공동 외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해외에 계시는 자문인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평통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 미나리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 좀 재미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런 대사가 나오죠. 그 미나리 심어놓은 밭에 가서 할머니가 1년이죠. 할머니가 2년 전에 한국에서 미나리 씨앗을 가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강가에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미나리를 심는 장소는 참 잘 고르셨구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평화의 미나리를 심는 장소를 잘 잡아서 그 평화의 결실을 거두는데 저희가 같이 다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제가 특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